며느리가 버린 쓰레기 봉투 안에 나온 충격적인 서류. 그 서류는 바로 노인장 기요양 우선 입소 신청서였어요. 저를 요양원에 입소시키려는 계획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최순자입니다.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입니다.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몰래 신청서까지 작성해 놓은 그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을 20년 전에 먼저 보낸 후 혼자서 아들 강민이를 키웠어요. 강민이는 40세로 회사에 다니고 며느리 윤서는 38세예요.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제가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장 채소 가게는 제가 30년 넘게 운영해온 터전이에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신선한 채소들을 떼어와 하루 종일 서서 팔았거든요.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아들 키우기 위해 참고 버텼어요. 그 30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거든요. 새벽 4시 30분에 알람이 울리면 아무리 몸이 아파도 일어났어요.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정도였지만 도매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를 직접 골라야 했어요. 배추, 무, 당근, 양파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보면서 좋은 것만 골랐어요. 손님들께 신선한 채소를 팔아드리고 싶었거든요. 도매시장에서 채소를 사면 작은 화물차에 실어서 제 가게로 옮겨야 했어요. 무거운 박스들을 혼자서 나르느라 허리가 아팠지만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게에 도착하면 채소들을 하나하나 진열해야 했어요. 보기 좋게 정리하고 상한 부분은 다듬어내고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마치면 오전 7시쯤 가게 문을 열었어요. 저녁 7시까지 12시간을 꼼짝 않고 서 있어야 했어요. 화장실 갈 때도 이웃 상인에게 부탁하고 갔어요.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손님들이 찾아오면 언제든 응대해야 했으니까요. 대충 김밥 하나 사서 서서 먹는 게 일상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더 힘들었어요. 채소들이 비에 젖지 않도록 비닐을 씌우고 관리해야 했어요. 제 옷은 젖어도 상품은 보호해야 했거든요. 겨울에는 추위와의 전쟁이었어요. 난로를 피워도 시장 특성상 문을 열어놔야 해서 춥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손발이 얼어서 아플 때도 많았어요. 여름에는 더위로 고생했어요. 선풍기 하나로 버텨야 했는데 채소가 시들까봐 걱정이 더 컸어요.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번 돈도 많지 않았어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 나오면 좋은 날이었어요. 거기서 도매 가격 빼고 임대료 빼면 남는 돈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강민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참을 수 있었거든요. 아들이 대학 갈 때까지는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강민이가 어릴 때는 더 힘들었어요. 학용품 사주려고 밤늦게까지 일했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명절에도 쉬지 않고 장사했어요. 그렇게 3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정말 기가 막혀요. 명절 때는 더욱 바빴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저는 가게에서 일해야 했어요. 명절 음식 재료를 사려는 손님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추석이나 설날 전날에는 새벽 2시까지 일하기도 했어요. 채소를 다듬고 포장하고 손님들이 편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하느라 밤을 새웠어요. 그러면서도 집에 가서는 강민이를 위해 음식도 해야 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들이 굶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정말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많아요. 강민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이
부모님 직업을 물어볼 때마다 걱정됐어요. 혹시 창피해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강민이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끔 가게에 놀러와서 제 일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채소 나르는 일이나 정리하는 일, 어린 나이에도 열심히 도왔어요. 그런 아들이 정말 고마웠어요. 강민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거든요. 등록금 마련하느라 빚도 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대학 4년 동안도 계속 고생했어요.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보내야 하니 하루도 쉴 수가 없었어요. 몸이 아파도 약 한 알로 버티며 일했어요. 강민이가 취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아들이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제가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다니 정말 허무해요. 30년 동안의 고생이 무엇이었나 싶어요. 며느리 윤서는 처음부터 시장 냄새난다며 제 일을 못마땅해 했어요. 결혼할 때도 시어머니가 상인이라는 걸 부끄러워했죠. 친구들한테는 아예 말도 안 했대요. 사실 윤서와 강민이가 처음 만날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강민이가 집에 데려왔을 때 윤서는 제 직업을 듣더니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시장에서 장사하신다고요? 라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는 젊은 여자가 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윤서는 계속 시어머니 직업을 문제 삼았어요. 결혼식에 친구들 초대하기 싫다며 가족만 간단하게 하자고 했어요. 혹시 친구들이 시어머니가 상인이라는 걸 알까봐 걱정했던 거죠. 신혼 초기에도 윤서는 제가 운영하는 시장 가게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가끔 시어머니 가게도 구경 오는데 윤서는 절대 발걸음을 하지 않았어요. 강민이가 가끔 윤서를 데리고 가게에 들르자고 했지만 윤서는 항상 핑계를 댔어요. 오늘은 약속이 있다. 몸이 안 좋다. 시간이 없다며 회피했어요. 그러면서 강민이에게는 어머니가 언제까지 장사를 하실 거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이제 그만 쉬시게 하는 게 어떻겠냐는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장사가 제 인생이었어요. 30년 넘게 해온 일이고 아직 건강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왜 그만두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윤서가 시댁에 올 때마다 보이는 반응도 이상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마치 냄새가 난다는 듯이 코를 막는 신용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기른 채소로 반찬을 해드리면 겉으로는 고맙다고 하면서 거의 먹지 않았어요. 밖에서 사온 게 더 깔끔하다며 제 음식을 거부했거든요. 명절 때도 윤서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차례상을 차릴 때 제가 정성껏 준비한 나물이나 전을 보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마트에서 다 사서 하는 게 편하잖아요 라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이 못마땅하다는 뜻이었어요. 마트에서 파는 포장된 것들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윤서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어머니 손톱 밑에 항상 흙이 껴 있으시네요. 일하시느라 그러신 거 알지만 좀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대놓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평생 흙을 만지며 일해온 제게 그런 말을 하다니 며느리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싶었어요. 그 뒤로 윤서가 올 때면 미리 손을 깨끗이 씻고 손톱도 정성껏 닦았어요. 혹시나 또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조심했거든요. 윤서는 제가 입는 옷차림에도 간섭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그런 옷 안 입어요. 좀 더 세련된 걸 입으시면 어떨까요라며 제 취향을 무시했어요. 저는 편안한 옷을 좋아하는데 윤서는 그런 제 모습이 부끄러웠나 봐요. 밖에서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신경 쓰라고 했어요. 심지어 제가 쓰는 사투리까지 문제 삼았어요. 어머니 표준어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요라며 제 말투를 고치려고 했어요. 68년 동안 써온 말투인데 갑자기 바꿀 수가 있나요? 그런 윤서의 태도가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윤서는 깔끔한 걸 좋아해서 제 집에 오는 걸 싫어했어요. 오면 10분도 못 있고 가더라고요. 시장에서 온 냄새가 싫다며 창문을 활짝 열어놓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며느리 기분 상하게 하기 싫어서 참았어요. 어느 날 윤서가 시댁에 왔을 때 평소보다 친절하게 굴었어요. 어머니 집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라며 이것저것 치워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니 쓰레기 제가 버리고 갈게요라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죠. 며느리가 처음으로 도움을 주니까 정말 기뻤거든요.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어요. 윤서는 제가 버린 쓰레기가 아닌 다른 것을 가져간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평소대로 분리수거를 하려고 봉투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상한 서류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깜짝 놀랐어요. 노인장기 요양 우선 입소 신청서, 신청자 윤서, 입소 예정자 최순자,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직 제가 멀쩡한데 왜 요양원 입소 신청을 했을까요? 손도 떨리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처음에는 뭔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혹시 윤서가 다른 일로 받은 서류가 섞인 건 아닐까 하고 천천히 다시 읽어봤어요. 하지만 분명히 제 이름과 제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윤서의 서명과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이게 실수가 아니라 진짜로 신청한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잠깐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서류를 읽어봤어요. 신청 날짜를 보니 한 달 전이었어요. 윤서가 한 달 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워왔다는 뜻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입소 사유였어요. 거동 불편, 의사소통 어려움, 독립생활 불가능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매일 새벽부터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하다니요? 제가 언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손님들과 얘기하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왜 이런 거짓말을 써놨을까요? 독립생활 불가능이라는 말도 말이 안 됐어요. 제가 혼자서 집안일도 하고 가게 운영도 하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서류 곳곳에 윤서의 필체로 적힌 글씨들을 보니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으면 이런 세부 사항까지 다 적어놨을까요? 신청 사유란에는 이런 말도 적혀 있었어요. 최근 건망증이 심해짐,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 가족의 도움 없이는 생활 어려움, 이라는 거짓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건망증도 없고 일상생활도 혼자서 잘 해내고 있어요. 오히려 제 또래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고 있는데 왜 이런 거짓말을 썼을까요? 보호자란에는 강민희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아들도 이 일을 알고 있는 건지 궁금했지만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강민희는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윤서가 혼자서 꾸민 일이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아들까지 가담했다면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서류를 다시 자세히 보니 입소 희망 날짜도 적혀 있었어요. 다음 달 중순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불과 2주 후였어요. 그렇게 급하게 보내려고 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요양원 이름도 적혀 있었어요. 집에서 꽤 먼 곳에 있는 요양원이었어요. 일부러 먼 곳을 택한 것 같았어요. 자주 찾아오지 말라는 뜻인지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신청 서류 마지막 장에는 비용 관련 내용도 있었어요. 월 요양원비와 개인 용돈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제 예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들이었어요. 그때서야 윤서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했어요. 제 돈으로 요양원비를 내게 하고 남은 재산은 자기들이 가져가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서류 봉투 안에는 또 다른 문서들도 들어 있었어요.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 초안, 통장관리 위임장 초안, 이런 것들까지 미리 준비해 놨더라고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놓고 제 재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 모든 서류를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계산적으로 봤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윤서가 왜 갑자기 친절하게 집 정리를 도와준다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이 서류를 몰래 가져가려고 했던 거였구나 싶었어요. 며칠 뒤 윤서가 또 찾아왔어요. 어머니 혹시 요양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어르신들 다들 미리 준비하시던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봉투에서 본 서류가 떠올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윤서는 계속 말했어요. 좋은 요양원 알아봤는데 시설도 깨끗하고 음식도 맛있대요. 어머니 나이에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겉으로는 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미 요양원 보낼 계획을 다 세워놨던 거예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요? 그 뒤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너무 충격이 컸거든요. 밥맛도 없고 무기력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 약국에 가는 길에 우연히 윤서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저는 모르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직도 장사하신다니까.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늙어서 몸 망가지면 우리가 다 떠안게 되잖아. 미리미리 요양원 알아봐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을 짚고 섰어요. 그동안 며느리를 위해 정성껏 도시락도 싸주고 명절마다 용돈도 주면서 아껴왔는데 이런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어요. 윤서는 계속 친구와 통화했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살면서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잖아. 요양원이 오히려 안전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친구가 뭐라고 답했는지는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지만 윤서가 웃으면서 대답하는 소리는 들렸어요. 마치 좋은 일이나 된 것처럼 즐거워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러더니 윤서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요양원비는 시어머니 돈으로 내면 되니까 우리 부담 없어. 오히려 집값이랑 가게까지 정리하면 여유 생길 거야 라고 했어요. 바로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요. 윤서의 목적은 제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 재산을 노리는 거였어요. 요양원에 보내놓고 제 돈으로 요양원비 내게 하고 남은 재산은 자기들이 가로챌 생각이었던 거죠.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이런 며느리와 함께 살아왔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닫게 됐어요. 윤서는 친구에게 이런 말도 했어요. 시어머니 집이 재개발 구역이라서
보상금이 꽤 나올 거래. 그것까지 합치면 우리가 당분간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계산기를 두드리듯 말했어요. 재개발 보상금까지 노리고 있었다니 정말 치가 떨렸어요. 저는 그런 계산적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며느리는 이미 다 계산해 놨더라고요. 그때 윤서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시면 우리가 집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아이 생기면 육아도 편할 거야. 일석이조라니까라고 했어요. 아직 손자도 없는데 벌써 그런 계산까지 다 해놨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저를 완전히 짐이나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윤서의 통화를 더 들어보니 이미 몇 개의 요양원을 견학까지 다녀온 것 같았어요. 시설이 어떻고 비용이 어떻다며 구체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집에서 먼 곳을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주 면회 오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됐어요. 친구가 혹시 시어머니가 반대하면 어쩔 거냐고 물어봤는지 윤서가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지금 상태로는 혼자 살기 어렵다고 의사소견서 받으면 되라고요. 의사소견서까지 조작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정말 치밀하고 악질적인 계획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윤서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시어머니 성격이 워낙 고집이 세서 반대할 텐데 강민이가 잘 설득하면 될 거야 라고 했어요. 아들까지 끌어들일 생각이었던 거죠. 그 말을 듣고 강민이는 이 일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동조하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설마 아들까지 저를 버리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윤서가 그렇게 자신 있게 강민이가 설득할 거라고 하는 걸 보면 이미 아들과 상의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통화가 끝나고 윤서가 지나가는데 정말 평범해 보였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런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소름이 끼쳤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 서류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뒷장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거든요. 입소시 재산관리 위임 가능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강민이 이름으로 된 위임 사본 초안까지 들어 있었어요. 아들 몰래 이런 걸 미리 준비해 놓다니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한 건지 알 수 있었어요. 더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운영하는 채소 가게를 맡아주시는 이웃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며느리가 가게에 온 적 있냐고 했더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며느님이 며칠 전에 와서 이 동네 재개발 언제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보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자세히 알아보고 가셨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윤서는 제 건강 때문이 아니라 재개발 보상금 때문에 요양원 입소를 서두른 거였어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놓고 재산관리 명목으로 모든 돈을 가져가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됐어요. 며느리가 가끔 친절하게 굴면 진짜 마음이 바뀐 줄 알았는데 다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30년 동안 모은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밤새 생각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윤서가 저를 그렇게 보낸다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린다면 애초에 물려줄 재산이 없게 만들어버리기로 했어요. 3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을 그런 며느리한테 줄 수는 없었어요. 먼저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어요. 그동안 대충 알고만 있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정확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행에 가서 제 통장을 모두 정리해 봤어요.
주거래 은행 예금 통장, 적금 통장이 3개, 펀드 계좌까지 해서 생각보다 많은 돈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보람이 있었어요. 아껴 쓰고 또 아껴 써서 모은 돈이었거든요. 강민이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도 이만큼 남았으니 정말 많이 아꼈나 봐요. 예금만 해도 8천만 원이 넘었어요. 적금은 5천만 원, 펀드는 2천만 원 정도였어요. 현금으로만 1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거기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재개발 예정지라서 시세가 많이 올라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말하기로는 지금 팔면 3억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게 권리금까지 계산하면 총 재산이 5억 정도 됐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만큼 모았다니 저 자신도 놀라웠어요. 하지만 이 모든 돈이 윤서의 손에 넘어간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그런 며느리가 가져간다니 절대 그럴 순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윤서가 가져갈 돈이 한 푼도 남지 않도록 하려고 했어요. 정말 과감한 결정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먼저 은행에 가서 예금과 적금을 모두 해지했어요. 은행 직원이 왜 갑자기 다 해지하냐고 물어봤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말하고 넘어갔어요. 펀드도 모두 환매했어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현금화하는 게 중요했어요. 며느리가 눈치채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금 1억 5천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큰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처음이어서 떨렸지만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은 아파트를 처분하는 일이었어요. 30년 가까이 살았던 집이라 애착이 있었지만 윤서에게 넘겨줄 바에야 차라리 남에게 파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서 매도 의사를 밝혔어요. 재개발 소식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 있어서 금방 바이어가 나타났어요. 계약하는 과정에서 중개사가 가족들과 상의는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냥 제가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어요. 실제로 제 명의 집이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었거든요. 아파트 매도 대금 3억 원을 받았을 때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30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난다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윤서에게 빼앗기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가게도 정리해야 했어요. 30년 넘게 운영한 터전이었지만 이것도 윤서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어요. 가게를 인수받고 싶어하는 상인이 있다고 해서 권리금을 받고 넘겨줬어요. 가게 권리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어요. 30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적은 돈이었지만 그래도 윤서 손에 넘어가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이렇게 해서 총 5억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만들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었지만 이제 이걸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강민이에게 주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결국 윤서 손에 들어갈 게 뻔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계산적인데 아들이 혼자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하면 정말 의미 있게 쓰일 것 같았어요. 복지재단에 연락해서 기부 의사를 밝혔어요. 담당자가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하는 이유가 있냐고 물어봤지만 자세한 말은 하지 않았어요. 기부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여러 서류를 작성하고 기부금 사용처도 지정할 수 있었어요. 저는 독거노인 지원 사업에 써달라고 요청했어요. 저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어르신들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기를 바랐어요. 기부 영수증을 받았을 때
마음이 후련했어요. 30년 동안 모은 재산이지만 그런 며느리한테 넘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의미 있게 쓰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허무하기도 했어요.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가족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기부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윤서 같은 며느리에게 주느니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재산 정리가 끝나고 나니 이제 진짜 떠날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도 없었고 윤서와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모든 정리가 끝나고 나서 저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필요한 옷가지와 생필품만 가방 하나에 담았어요. 68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날 준비를 한 거죠. 강민이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윤서가 말리거나 오히려 더 빨리 요양원에 보내려고 할 게 뻔했거든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떠나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강민이 어릴 때 사진들, 남편과 찍은 추억의 사진들, 모든 게 아련했지만 더 이상 미련을 둘 수는 없었어요. 다음날 새벽 일찍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어요. 평생 살던 동네를 떠나니 마음이 복잡했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바닷가 근처 작은 마을에 임대주택을 얻었어요.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이었어요. 68세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아들 부부는 제가 사라지자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윤서는 속으로 기뻤을 거라고 생각해요. 드디어 시어머니가 사라졌으니 이제 마음껏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일주일 뒤 그들에게 등기우편이 도착했어요. 제가 보낸 편지였죠. 그 안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버린 적 없는 가족에게 버려질 수는 없지. 너희는 나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고요. 그리고 윤서가 작성한 요양원 신청서 사본도 함께 동봉했어요. 제가 우연히 발견한 그 서류 말이에요. 윤서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죠. 재산 처분 완료 확인서도 넣어놨어요. 아파트, 가게, 모든 예금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다는 영수증도 함께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물려줄 재산이 없다는 걸 알려준 거죠. 강민이에게는 별도로 메모를 하나 더 썼어요. 미나, 너의 탓은 아니다. 하지만 너가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했으니 이제 나는 나를 지킨다고 써놨어요. 그 편지를 받은 윤서는 충격으로 주저앉았을 거예요. 30년 동안 노리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니까요. 강민이는 뒤늦게 후회하며 울었을 거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결정은 번복할 수 없었거든요. 그들이 저를 버릴 준비를 했다면 저도 그들을 포기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닷가 마을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평온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남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게 됐어요.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고 작은 텃밭도 가꾸고 있어요. 이웃 할머니들과 차도 마시고 가끔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요.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에요. 돈은 많지 않지만 충분해요. 기부하고 남은 적은 돈으로도 검소하게 살면 괜찮거든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서 몸도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강민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제발 집에 돌아가세요라며 울면서 빌었지만 거절했어요. 이미 돌아갈 집도 없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강민이는 윤서와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아내와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면서요. 하지만 그것도 너무 늦었어요.
강민이가 정말 저를 생각했다면 윤서가 그런 짓을 할 때 막았어야 했어요. 아내 편만 들고 어머니는 무시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이제 저는 정말 자유로워요. 68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 살 수 있게 됐어요. 늦었지만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거죠. 바닷바람을 맞으며 생각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고 견디는 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며느리 윤서는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30년 동안 계획했던 일이 물거품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자업자득이에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견딜 필요는 없다고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며느리든 아들이든 우리를 무시하면 당당하게 맞서야 해요. 그래야 진정한 가족관계가 만들어져요. 제가 모든 재산을 기부한 건 복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그런 며느리에게 물려줄 바에는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부모를 부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려고 하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시어머니도 한 사람의 인격체예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소중한 존재거든요. 그런 분들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거짓 서류까지 만드는 건 정말 나쁜 일이에요. 우리 나이에는 건강하게 살면서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재산이나 유산은 부차적인 문제고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을 원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재산만 노리는 며느리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과감한 선택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금도 가끔 강민이가 연락해요. 엄마 보고 싶다고 하지만 예전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신뢰가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윤서 덕분에 저 자신을 찾게 됐으니까요. 6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된 거죠. 평생 살면서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한 적이 없었어요. 남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서 행복해요. 이게 진짜 제 삶인 것 같아요. 바닷가 마을 할머니들과 얘기하다 보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며느리나 아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요. 그분들께 항상 말씀드려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지 말라고요. 우리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요. 이제 저는 정말 편해요. 며느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아들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오롯이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닷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와요. 텃밭에서 키우는 채소들도 잘 자라고 있고 이웃 할머니들과의 수다도 즐거워요. 윤서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아마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게서는 한 푼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한 그 서류가 인생을 바꿨어요. 만약 그걸 못 봤다면 정말 요양원에 가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아찔해요. 윤서의 계획대로라면 저는 지금쯤 요양원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제 재산은 모두 그들 손에 넘어갔을 테고요. 하지만 다행히 진실을 알게 돼서 미리 대비할 수 있었어요. 68세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요즘에는 바다 구경도 자주 가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읽어요. 평생 바쁘게 살면서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부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소식도
받아보고 있어요. 어려운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윤서에게 물려줬다면 사치품이나 사는데 쓰였을 텐데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 쓰이니까 훨씬 보람 있어요. 며느리들이 이 얘기를 듣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라는 걸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나이 든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게 훨씬 행복할 수 있어요. 물론 정말 돌봄이 필요해서 요양원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재산 때문에 일부러 보내려고 하는 건 정말 나쁜 일이에요. 제 얘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어르신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혼자 당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68세에 찾은 진짜 자유, 진짜 행복이에요. 늦었지만 제 인생이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등산도 다녀왔어요. 그리 높지 않은 산이었지만 정상에서 바라본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김할머니가 말씀하시길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새로운 취미도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림 그리기를 배워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글쓰기 교실에도 관심이 있어요. 평생 일만 하느라 이런 여가 활동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하고 싶었던 걸 다 해보려고 해요. 박 할머니는 70세에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물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자유형까지 할 수 있다며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용기가 나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 할머니는 컴퓨터를 배워서 손주들과 화상 통화도 하고 인터넷 쇼핑도 하신다고 해요. 저도 한번 배워볼까 생각 중이에요. 강민이가 가끔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내는데 컴퓨터를 배우면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예전 관계로는 돌아갈 수 없지만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마을 경로당에서는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요. 건강 체조도 하고 노래 교실도 있고 가끔 영화 상영도 해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독서 모임이에요.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할머니들끼리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평생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야 그 재미를 알았어요. 지난달에 읽은 책은 노년의 의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지혜와 여유에 대한 얘기였는데 정말 공감이 많이 됐어요. 특히 가족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조건적인 희생보다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더 건강하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윤서에게 계속 당하면서 사는 것보다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일기도 쓰고 있어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제 감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글로 쓰다 보니 생각도 더 정리되는 것 같아요. 일기를 쓰면서 깨달은 건 제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항상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윤서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때는 매일 긴장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마음이 평온해요. 몸도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가끔 TV에서 가족 갈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면 제 얘기와 비슷한 사연들이 많이 나와요.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는
시어머니들의 얘기들이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 참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어요. 물론 제가 한 선택이 극단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집까지 떠나는 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해야 윤서도 제정신을 차릴 것 같았거든요. 계속 좋은 말로만 했다면 끝까지 저를 우습게 봤을 거예요. 강민이가 가끔 전화해서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새로운 삶에 적응했어요. 이곳이 제 진짜 집이 된 것 같아요. 마을 할머니들도 가족 같고 평화로운 일상도 마음에 들어요. 도시에서 느꼈던 그런 스트레스는 전혀 없어요. 요양원에 갈 뻔했던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윤서의 계획대로 됐다면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마 좁은 방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면회도 자주 오지 않을 테고 제 돈은 모두 그들이 써버렸을 거고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요. 다행히 미리 알게 돼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은 매일이 감사해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서요. 고요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저는 나지막이 말해요. 이제야 나도 사람답게 산다고. 진짜 내 인생을 산다고요. 68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됐어요. 늦었지만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요즘에는 마을 청년들과도 교류하고 있어요. 귀농한 젊은 부부들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농사 짓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그 부부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부럽기도 해요.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윤서와는 정말 다르죠.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반말도 하지 않고 항상 공손하게 대해요. 시어머니 음식도 맛있게 드시고 함께 농사일도 도우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요. 며느리가 다 윤서 같은 건 아니구나. 정말 좋은 며느리들도 있구나 하면서 마음이 조금 따뜻해져요. 강민이도 그런 며느리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해요.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니까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마을에서 만난 또 다른 할머니는 며느리와 정말 사이가 좋으세요. 며느리가 친딸보다 더 잘한다며 자랑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부러워요. 그 할머니 말씀으로는 며느리가 시집와서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고 오히려 시어머니를 더 챙겨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운이 없었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며느리들도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윤서 때문에 모든 며느리를 불신하게 될 뻔했는데 좋은 사례들을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져요. 마을 경로당에서 만난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은 며느리가 4명이나 되시는데 모두 다 효부라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으로는 며느리들이 경쟁적으로 시부모님을 잘 모신다며 정말 복받은 인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왜 그런 복을 받지 못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인생이 다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이런 시련을 통해서 제가 더 강해졌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됐거든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이 있어야만 행복한 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마을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다들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고 계세요. 자식들이 멀리 있어서 자주 못 만나지만 그래도 안부는 챙기고 명절에는 찾아와서 따뜻한 가족애를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관계도 부러워요. 비록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서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강민이와의 관계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서로 상처가 깊어서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회복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가족의 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도 강민이의 태도에 달린 문제겠죠.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한다면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만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를 정말로 이해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이 있어야 관계 회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제 얘기를 주변에 알리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모든 분들이 저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는 없어요. 각자 상황에 맞는 방법이 있을 거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계속 참기만 하면 상대방은 더 심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제 경험상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만만해 보이면 점점 더 함부로 대해요. 처음부터 선을 확실히 그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윤서에게 단호하게 대했다면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소규모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가까운 온천에 가서 1박 2일 힐링 여행을 하려고 해요. 68세의 친구들과 여행이라니 생각해보니 정말 처음이에요. 그동안은 늘 가족 때문에 바빠서 그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든 할 수 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 허락받을 필요도 없어요. 정말 자유로운 삶이에요. 바닷가 마을에서의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랐어요. 하지만 정말 알찬 시간들이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69세가 되는 내년에는 또 어떤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말 기대가 돼요. 윤서에게는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저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눈치 보며 살았을 테니까요. 덕분에 진짜 자유가 뭔지 알게 됐고 제 자신을 위해 사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감사한 일이기도 해요. 고요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해요. 남은 인생은 정말 제답게 당당하게 살겠다고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웃 할머니들과의 수다도 즐거워요. 윤서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아마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게서는 한 푼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한 그 서류가 인생을 바꿨어요. 만약 그걸 못 봤다면 정말 요양원에 가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아찔해요. 윤서의 계획대로라면 저는 지금쯤 요양원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제 재산은 모두 그들 손에 넘어갔을 테고요.
하지만 다행히 진실을 알게 돼서 미리 대비할 수 있었어요. 68세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요즘에는 바다 구경도 자주 가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읽어요. 평생 바쁘게 살면서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부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소식도 받아보고 있어요. 어려운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윤서에게 물려줬다면 사치품이나 사는데 쓰였을 텐데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 쓰이니까 훨씬 보람 있어요. 며느리들이 이 얘기를 듣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라는 걸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나이 든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게 훨씬 행복할 수 있어요. 물론 정말 돌봄이 필요해서 요양원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재산 때문에 일부러 보내려고 하는 건 정말 나쁜 일이에요. 제 얘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어르신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혼자 당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68세에 찾은 진짜 자유, 진짜 행복이에요. 늦었지만 제 인생이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고요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저는 나지막이 말해요. 이제야 나도 사람답게 산다고, 진짜 내 인생을 산다고요.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